그러면 인사를 어떻게 처음에- 시작을 하는 거야? 처음에 그냥 의원님부터? 들어온 사람들한테 조금 한 5분이라도 그냥 얘기를 좀 하고 있다가 5분 정도 해서 그래도 한 50명이라도 들어와야 뭔 얘기를 하지. 그게 무슨 차이? 예. 한 명 와 있는데 화면에 송출되는 상태인데. 아, 지금요? 일단 뭐 네. 그러면 제가 앞부분에 살짝을 얘기를 하고 네. 본 들어갈 때 그만 하세요. 네. 오프라인 됐어요. 어떻게 알아요? 저기 오프라인이라고 써 있어요 노트북에. 됐어요? 자, 여러분 방송이 지금 보이시나요? 우리가 지금 첫 방송이기 때문에 조금 준비를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아마입니다. 예. 자, 지금 방송이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부에서 방송이 끝났어요. 방송을 다시 킨 거여서 링크 주소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다시 한번 공유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지금 좀 할게요. 여러분도 지금 좀 해주십시오. 예. 링크 주소를 예. 이해하시면서 아무도 핸드폰을 안 드시면 어떡해요? 네. 자, 밖에 계신 관계자분들도 링크 주소를 한 번씩 좀 다시 쏴주세요. 여러분들도 좀 해주시고. 배경이 좀 어두워요. 배경이 어두운 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저도 이런 환경이 처음이라 좀 어리버리하네요. 자, 따봉을 놀려주자. 따봉이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빨리 링크를 쏴주세요. 링크. 공유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분들이 보는 게 중요하니까. 이거 하고 나서 5분 후에 바로 본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써니아님 누구세요? 다 아는 분들이라 그러네. 출연료를 아끼기 위해서 아는 사람들만 나왔습니다. 저희도 첫 방송인데 100명 되면 시작할게요. 아, 그 말을 하는 순간 101명이 됐네요. 시작을 해야겠네. 자, 그러면 사회권을 김비님 출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김비님 상황에 대해서는. 자, 진행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많이 떨리는데요. 저희들은 깨시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얼굴들이 좀 나와서 깜짝 놀라셨을 텐데 아마추어로서 프로 김강진 의원님과 한번 대결을 해보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댓글로 참여해 주셔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아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뭐 일반 생활인으로 정당원으로 밖에서 정치를 바라보다가 오늘 직접 이렇게 나와서 또 옆에 정치 일선에 계셨던 우리 김광진 전 의원님 같이 모시고 얘기를 하려니까 마음이 좀 떨리네요. 그리고 어리버리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첫 방송에 좀 미숙하더라도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좀 많이 좀 알려주십시오. 예, 근데 뭐 성함이 누구신지라도 두 분 다 얘기를 좀 해주셔야지. 예, 어디서 온 누구신지. 네. 저는 어떻게 하다가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 돼가지고요. 그 전부터 오래 전부터 열린우리당 시절에 탈당을 했다가 제가 다시 입당을 해서 열심히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밖에서 일선에서 자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봉은 사랑입니다가 접니다. 그리고 저는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아이디가 블루다이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에 기열님 화장 좀 하고 나오시지 그러셨어요. 근데 기열님이 누굴까요? 제가 김기열입니다. 근데 제가 이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어서 화장 안 해도 뭐 카메라 빨 좋다고 그러는데 오늘 좀 이상하네요. 저는 정당 밖에서 사실 매일 우리 더민주당 손가락질 하던 사람입니다. 사실 왜 이렇게 시원찮게 하느냐고. 뭐 우리 보통 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들어왔어요. 제가 손가락질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의 절실함이 이제 어느 날 왔습니다. 뭐 계기는 있었지만
차차 얘기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얘기도 좀 많이 풀어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이제 손가락질 하다가 좀 같이 책임져 보자 하는 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정당 안에 들어와서 지금 활동을 또 당원 모임도 같이 운영하고 하면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많이 지원해 주시고 많이 짧게 지켜봐 해주세요.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예, 저는 진호윤이라고 하고요. 저는 그 2015년 12월 달에 온라인 입당이 막 생겼을 때 그때 더민주의 당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정치에 많은 관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 사실 막막하고 뭐 몰랐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때 온라인 입당이 시작이 되면서 그때 당원이 딱 되고 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 여기에 또 출연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다 등장하시니까 외모에 대한 평가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그 원래 프로암대회가 프로라고 자칭 불려지는 사람들 그리고 뭐 아마추어라고 하는 사람들 간의 현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아신 것처럼 김광진, 김빈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김빈 대표는 원래 뒷부분에 출연하실 예정인데요. 이번 주에는 부득이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 보실 수 있고 저는 다음 주부터 못 보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어떤 얘기 하는 거죠? 저희가 사실은 개개인 시민들이 잘은 알지 못하지만 정치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추어들이 그중에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해서 1호가 김강진 의원이셨습니다. 예. 예. 왜 저희가 김강진 의원을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김광진 프로에 여러분들이 오신 게 아니고 여러분 프로에 제가 첫 번째 초대 손님으로 온 거네요. 그렇죠. 아, 예. 예. 원래 고정이 아니었구나. 네. 예. 선택을 받으시긴 했지만 네, 제가 김강진 의원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들 그러셨을 거예요. 필리버스터의 왕자였죠. 예. 그래서 김강진 의원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많이 진짜 솔직히 김강진 의원님께 들어보고 싶은 말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당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당원들과 가장 많이 소통하시는 분이 김강진 의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좀 저희가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예. 게스트이십니다. 예. 아니 저는 김광진 의원이 의정 활동하시는 거 이제 먼밭지서 매일 이제 봤는데 기존에 우리 당 문화 안에서 저 양반이 저러다가 잘 버틸라나 이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공천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좀 슬프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앞으로 미래를 우리 정당도 그렇고 우리 정치 문화가 미래를 바라보면요. 이런 그 에너자이저들 그러니까 기존의 관행이나 어떤 그 위계 질서 이 안에 포함되지 않고 스스로 좀 뛰쳐나가서 국민들과 직접 호흡하려고 하는 이러한 정치인들이 여기저기서 막 성장해야 되는데 이번 공천은 절반의 성공이죠. 근데 불행히도 절반의 실패 쪽에 들어가셔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뭐 선거 나가서 떨어진 거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노잼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예. 노잼 개파의 수장으로서 예, 진성준 의원님과 경쟁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제가 좀 더 재미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 조금 신나게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온라인 당원을 처음에 그 온라인 당원이라는 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좀 획기적이었거든요. 물이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예. 예. 온라인 당원이 굉장히 획기적이었는데 저도 열린우리당 시절에 탈당을 하고 그냥 아웃사이드에서 불평하고 싸우고 욕하고 이러다가 어느 한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획기적인 영상을 보게 됐는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입당하라 전해라. 기억하시죠? 그때 이제 많이 입당들을 했었는데요. 그 입당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안철수의 탈당 12월 13일이었을 거예요. 안철수의 탈당에
쾌재를 부르면서 입당을 했습니다. 왜 쾌재를 불렀을지는 모르겠지만 쾌재를 불러서 입당을 했고 솔직히 이 시간에 저희가 가장 모시고 싶었던 분은 저희가 온라인 당원에 입당을 말을 할 때 최재성 의원님을 되게 모시고 싶었어요. 바지 사장님. 자꾸 오시라고 그러는데 바지 사장님을 모시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지 사장님께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날 입당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의원님 괜찮으시면 최재성 의원님하고 혹시 영상통화 괜찮을까요? 예. 근데 뭐 밖에 있는데 무슨 영상 통화를 해요? 그러면 되지. 아, 의원님을 한번 불러주셨으면 좋겠는데 오실까요? 영상통화를 할까요? 여러분들 우리 어떠세요? 시스템이 좋지 않아가지고 뭐 영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텐데 영상 통화가 빨리 오시라 그러세요. 네. 우리 날 방송이니까 네. 되는 대로 합시다. 그 문병호랑 그 유성엽이 17일에 탈당을 하면서 우리 최재성 의원님이 불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저희에게는 불출마 선언이 참 솔직히 되게 놀랬거든요. 굉장히 놀랬는데 정치권에서는 최재성 의원님을 되게 높이 사셨어요. 그 이유를 저희는 솔직히 알지를 못했어요. 의원님 그거 불출마 선언이 그렇게 많은 이슈와 또 많은 힘을 가할 수 있었던 그런 일이었을까요? 근데 어쨌든 본인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거니까 뭐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만 지금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뭐 높은 평가인 건 사실인데 실제 최재성 의원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불출마 선언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정론관에 기자회견 한 날이 뭐 숨겨놨던 결심을 최종적으로 밝히는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하셨고 원내대표 출마하시면서도 불출마 선언을 하셨고 했기 때문에 너무 억지로 과도하게 칭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때 제 기억에는 이제 안철수 또 뭐 이런 그 탈당 막 이런 와중에 우리 당이 어떠한 그림자 이미지에 사로잡혀 있었냐면 여긴 친문당이다. 이러한 그 개파주의적 시각에서 우리를 모두 해석하고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친문의 대표 인사라고 그때 좀 외기되었던 최재성 의원이 이제 카드를 던진 거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친문당 아니야. 우리는 민주정당이야. 라는 것을 얘기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살신성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최재성 의원님이 불출마하면 친문당이 안 됩니까? 그거 뭐 아무 인과성이 없는 거잖아요. 저도 지금 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최재성 의원님이 이 민주정편의 사실상의 회장이라고 할지라도 미디어그룹 회장이라 할지라도 너무 과도한 평가를 해주시면 안 되죠. 네, 맞아요. 최재성 의원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내가 17일 날 불출마 선언을 함으로 인해서 몇 명이 들어왔는 줄 알아? 맨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죠. 뭔가를 정치적 행동을 하려다 보면 그게 자기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들, 자기 개파를 만들거나 아니면 자기 정치적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많이 그런 시선들을 보는 것인데 어쨌든 나 이제 정치 일선에서 그만둔다라고 할 때는 본인이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 시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공천에 관련한 문제든 뭐 근데 사실 그때 정상적으로 되려면 불출마를 하면 사무총장으로서 공천까지 본인이 책임졌어야 정상적인 사무총장이 일을 다 한 거죠. 근데 당무를 진행하거나 뭐 이런 온라인 입당이나 이런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나의 정치적 행보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상대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선전포고 그렇죠. 그 정도의 희생 이것과 관련된 것이지 다른 의도까지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아니 좀 뭐제 말씀도 그런 건데 제가 그때 지켜보면서 하나 문제의식을 느꼈던 것은 여적지 이제 한국 정치사가 어떤 특정 인물이나 개파에 의해서 정당 자체가 뿌리채 흔들려 나갔던 이러한 문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이제 당원에 가입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 당이 좀 이제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 안의 모든 당들이 어떠한 특정 인물이나 개파에 흔들리지 않는 즉 한 인물의 정치적 성과에 일비하거나 어떤 이합집산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닌 그런 당 좀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절실했었어요 그때 저는. 그래서 가서 그럼 내가 밖에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가서 만들어봐야 되겠다. 당원 하나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힘을 모으면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가입해서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저도 기억하기로는 당시에 그 온라인 입당 시작하면서 온갖 그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커뮤니티 사이트에
온라인 입당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루에도 뭐 수천 개, 수많은 어떤 그런 글들이 올라오고 거기에 또 내 힘을 하나 보태면 뭔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되돌아보면 정말 그때 정말 한국 그 정치계 또는 우리 그 더민주 내에서 봤을 때 정말 역사적인 어떤 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PD님 이 투샷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이 순간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러면. 그 지금 온라인 입당 당시의 이야기를 좀 잠깐 했는데요. 그 추억의 온라인 입당 러시 동영상 잠깐 한번 보고 싶어요. 혹시 PD님 준비되셨을까요? 나오고 있는 건가요? 아. 내가 크리스마스 시즌이었구나. 네. 그때 보면은 그 산타 모자를 쓰고 나오시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영상에 보면은요. 최재성 의원님이 너무 날씬하게 나와요. 나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얼굴은 요즘- 그래도 크게 나오네. 네. 근데 너무 날씬한 몸으로 춤을 추시는 모습이 저는 저거 보세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정세균 의원님. 저 영상을 보면서 정말 너무 획기적이었고 이게 더민주가 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지금 있었어요. 맞아요. 예. 기존에 정당하면 고리타분하고 권위적이고 막 이런 모습이 떠올리는데 저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보다 이제 접근성이 좋아지는 정당이 되는 거죠. 저는 좋은 시도였다고 봅니다. 진짜. 네. 그 막연하게 어떤 벽이 있었거든요, 사실. 일반 시민들이 정당에 가입해서 그 정당의 일원이 된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정말 이제 저 백보 멀리에 있는 그런 벽 같았어요. 근데 온라인 입당을 딱 시행하고 나서 내가 정말 이렇게 한 뼘만 손을 뻗치면 닿을 수 있는 곳이구나. 어떤 그런 의미를 갖게 했기 때문에 정말 크나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 계기가 사실은 뭐 계기나 이런 걸 좋게 계속 평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 온라인 입당이라고 하는 거 입당의 방식은 이제 좀 편하게 된 거죠. 획기적이라기보다 편하게 조금 된 거. 그동안에는 종이에 써서 팩스로 맞아요. 보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인터넷 핸드폰 인증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당원 가입하려고 하는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진 분들이 팩스로 써서 보내는 거 혹은 이메일 하나 보내는 것을 할 줄 몰라서 입당을 못 하시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렇죠. 그 자체가 얼마나 뭐 대단하게 정당이 좋아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억지스럽고 다만 이 시기에 문재인을 지켜야 된다. 이 당이 이렇게 갈라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욕구와 요구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쉬운 방식을 통해서 핸드폰만을 가지고도 이제 입당이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진 것 그게 이제 잘 맞아 떨어졌고요. 사실 이 시기에도 팩스로 입당을 신규로 하신 분들도 3만 명 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다만 이제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온라인 입당이든 종이 입당이든 아니면 기존부터 있었던 당원이든 간에 이 정당이 당원에게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찬양하는 온라인 입당이 됐으면 당원 시스템이나 당원 관리 시스템이나 당원에게 어떤 권한을 주는 뭐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바뀌었냐. 라고 하는 고민을 사실 해봐야 되는 거죠. 이제 이 시기에는. 그게 정답이에요. 네, 그거 중요한 지점이죠. 그래 저도 입당까지는 어떻게 접근성이 좋아졌는데 제가 이제 대의원 대회, 뭐 대의원 선출 대회라든가 우리 지역위원회 가서 회의 같은 거 해보면 참 이거 거의 코미디 수준입니다. 제가 이거 참 이 당원으로서 이런 발언은 이게 해당성 발언인가요? 그건 모르겠는데 좀 재미있게 해주세요. 네. 하면 이건 무슨 저기 같아요. 인민공화국의 우리 박수 치라오 땅땅땅
이게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당원과 더불어서 민주적으로 무언가를 의안을 내고 결정하고 같이 미래를 고민한다? 이런 문화요. 아직 우리 뭐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면 그 한 낙제 수준이죠. 5, 60점 정도밖에 안 되는 정당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제 느낌에. 그래서 지금 이제 김광진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숙제를 이제 당원들이 해결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것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이냐 아니냐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는 사실 아니죠, 정말. 그래서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이제 밖에 손가락질하지 말고 안에 들어와서 이제 변화해 나가고 당을 민주적으로 정말 그 당원들이 주인이 돼서 해나가는 이러한 과정이 앞으로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당에 가입하고 나서 굉장한 열의를 가지고 가입을 했는데 막상 내가 뭘 해야 되지라는 의문이 항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정당 활동을 하면서 생활 정치라는 것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라는 걸 자꾸 되뇌이는데 과연 뭘 하지? 자꾸 그런 의문이 들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민주당에 더민주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정당원이 됐지만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의문에 대해서 누구도 답해주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토론이 너무 지금 정석으로만 가려고 하는데요.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최재성 의원님이 불출마 선언해서 저는 가입을 한 거는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이 한 지붕에 두 가족이다, 세 가족이다 이런 소리가 정말 듣기 싫었어요. 정말 듣기 싫어서 제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자면 입당하라 전해라 이럴 때 저는 맘카페에 다 가입을 했어요. 다 가입해서 제발 입당 좀 하자 하고 했는데 이제 저기 목포에 계시는 박모 의원님이 새정치민주연합에 계실 때 그분이 제가 보니까 가장 늦게 탈당을 하셨죠. 1월 22일에. 근데 그분 트윗에 가서 왜 새정치민주연합에 한 지붕 두 가족 세 가족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현명하신 의원님의 현명한 말씀을 저에게 좀 해주세요 하다가 블락을 당했습니다. 네, 저는 그 당시에 저를 블락하신 의원님들이 몇 분 계세요. 네, 그래서 더 화가 났어요. 더 화가 나서 이분들이 탈당할 때마다 저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근데 진짜로. 그분이 저기 나오는 댓글에 목포 김기춘 의원 그분 맞아. 아니죠? 맞아요. 맞아요. 저는 나쁜 말 안 했거든요. 한 지붕 두 가족 세 가족이라고 왜 부를까요? 바로 블락을 시키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너무 정석으로 가지 마시고요. 더 재미없었어요.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뭐 속된 말이 아니죠. 그 흔히들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새누리 이중대다. 네, 그런 이름을 불리게 했던 사람들이 나가셨기 때문에 정말 알터리가 빠진 어떤 그런 쾌감이 있었죠. 네, 그리고 나서 정말 이제 뭔가 좀 제대로 되겠구나라는 어떤 희망이 막 생기기 시작했죠. 이제 숙제를 시작하는 느낌입니다. 저기 근데 참 보면 꼼꼼하시네요. 그 블락하는 게 훨씬 더 번거로운데 그냥 가만히 놔둬도 아무 상관은 근데 없는데. 되게 웃기는 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욕하는 사람은 블락을 안 시킨대요. 왜 그럴까요? 욕을 정말 제가 아는 어느 분은 모 분은 정말 끔찍하게 욕을 막 해놔요. 그런데 왜 나를 블락을 안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저는 정말 겸손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손하게 이야기를 했고 근데 저는 블락을 시켰어요. 근데 욕하는 건 절대 블락을 안 시킨대요. 그거는 나는 욕먹고 있어. 동정의식이죠. 난 욕먹고 있어. 지금도 욕먹고 있어. 이런 거죠. 근데 솔직히 지금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이기는 하지만 더민주 내에 지금 현재 제가 얼마 전에도 모 의원님께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님께 블락을 당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굉장히 좀 많이 안타깝거든요. 근데 블락하면 안 돼요? 정치인은? 해도 정치인은 되는- SNS에서 상대방에게 소통을 블락하면 안 하셔야죠. 안 될까요? 네, 소통을 하셔야죠. 그리고 그러면 상대방이 욕을 하든 뭘 하든 무조건 다 근데 소통이라고 해야 아니요, 됩니까? 욕을 하면 블락을 안 시켜요. 욕하면. 그러니까 욕을 하든 뭘 하든 블락하는 것 자체가 잘못일까요? 최고의 기분 방어수단, 나빠요. 최고의 방어수단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음. 저도. 그리고 그런 자유, 이제 만남의 자유라는 게 예를 있는 들면 거니까. 시민들도 정치인을 블락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팔로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한 건데 정치인에게는 그런 자유는 정치인이니까 전부 다 없을까요?
근데 저희가 바라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라리 제가 막 욕을 했으면 괜찮은데 한 지붕 두 가족 세 가족 이야기라 근데 얼마 전에 표현을 쉽게 편하게 했을 뿐이지 듣는 사람에게는 그건 비난이었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저한테 비난한 하는 건 맞아요. 네, 그렇죠. 네. 비난한 건 우리가 맞죠. 흔히 말하는 쌍욕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더라도 음. 그냥 애둘러서 말하는 음. 그 용어들이 그 사람이 들을 때는 충분히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의도 안에서도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느껴지는 거죠. 단순하게 그 예를 드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런 어느 것이 정답일까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고민의 필요성은 있는 네, 것 같아요. 저도 뭐 정치인으로 살아보는 입장에서 예. 근데 그 일일이 막 찾아가지고 불러가는 게 훨씬 더 번거롭거든요. 하루에 그렇죠. 오는 멘션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훑어서 보는 것만 해도 시간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꼼꼼한 분이네요. 그러니까는요. 근데 얼마 전에 의원님도 참 꼼꼼하셨던 것 같아요. 여성분이신데 굉장히 꼼꼼하게 블락을 바로 시키시더라고요. 전 다른 말 하지 않고 당원들과 한번 같이 이야기 좀 하게 와주실래요? 딱 한마디 했거든요. 근데 블락을 했어요. 누군지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도 좀 거기서 말할 자신이 없으면 이 방송을 안 나와야죠. 그래요? 예. 말해도 될까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이신데 그럼 뭐, 이현주 의원님이요. 왜 그러셨을까? 그러니까는요. 저를 왜 블락을 시키셨는지 이현주 의원님 들으시면 꼭 대답 좀 해주세요. 예, 꼭 좀 전달해 주십시오.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블락을 하도 많이 하니까 모를 거예요, 진짜. 네. 자, 저는 게스트니까 빨리 진행하세요. 네. 아니 저는 사실 이 우리 정당 문화라는 것 주제만 놓고 혹시 시간이 든다면 그것만 갖고도 2박 3일 얘기하겠는데. 아니 2박 3일은 너무 싫고요. 네. 네, 지금 2박 3일까지는 하고 그러니까 싶지는 않고. 오늘 이 자리에는 또 첫 방송이고 우리가 또 인사드리는 그런 방송이니까 그런 심도 있는 얘기는 좀 나중에 다시 또 뭐 혹시 네. 기회가 되면 말씀 좀 나누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자, 여러분 막간을 이용해서 빨리 공유 좀 해주세요. 아직 200명이 좀 돼야지 방송이 좀 더 재밌어질 것 같은데 190명에서 멈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공유하기 링크 주소 한번 좀 올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같이 좀 도와주셔야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민주정편이 광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십시일반의 링크 후원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빨리 지금 공유하기 좀 눌러주세요. 네. 지금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들, 깨시민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장 많이 저희가 행동하는 게 지금 촛불, 지금 9차까지 갔잖아요. 제가 9차를 한 번도, 9차 올 때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가다가 8차에서 몸살이 나서 이렇게 못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24일 날 저희 촛불을 진짜 재밌게 했거든요. 크리스마스 이브요. 예, 정말 재밌게 했고요. 그 산타 복장을 입고 와서 아이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주는 그리고 선물을 주는 이런 이벤트들도 하고요. 근데 제가 촛불에서 봤을 때 그 남자 최순실 진짜 너무 멋있잖아요. 저는 설마 여기서 김강진 의원님이 하야송을 불러주실까라는 기대를 하지만 최순실의 얼굴로 하실 수 있을까요? 김강진 노래 잘 의원님?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야송을 불러달라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머 누구야? 저 알고 있네요. 자, 아무도 반응이 없으므로 빨리 진행하시죠. 아, 예. 하야송을 안 불러주신다네요. 그 촛불에 관해서 저희가 지금 솔직히 24일 날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 즐겨도 이렇게 즐긴 사람이 있을까? 이 사람은 과연 지금 현재 웃는 말로 지금 드라마를 보고 있을 거야? 아니면 이것도 다 나라를 위한 일이다라고 하고 앉아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말 과연 우리가 24일에 조기 탄핵이 검색어 실시간 검색어 1위까지 올리기도 했는데 그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촛불을 언제까지 들어야 될까요? 촛불은 민주주의 국가니까 평생 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문재인이 되든 이재명이 되든 누가 됐든지 간에 시시때때로 촛불을 들어야죠. 대통령 한 명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촛불 이후에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갈 거냐라고 하는 고민들을 계속 이제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뭐 지금도 어제 뭐 여론조사에 또 반기문 총장 여론조사 1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명박이라고 하는 사람 빨리 끌어내리고 박근혜 뽑자라고 하는 사회로 갔다가
아 박근혜 별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반기문을 대통령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시대로 온 거죠. 이게 단순하게 누군가가 대통령 뒤에서 국정농단을 하고 뭐 잘못을 저질렀어의 문제가 아니죠. 민주공화국에서 결국 국민들이 선출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론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저는 국민들이 같이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오신 분들도 그렇고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어쨌든 그래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좀 관심이 있고 사회 문제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 여기 이렇게 오셨을 텐데 광장 나가면 가장 많이 있는 집회 슬로건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말이에요. 헌법 1조 1항에 나오는. 그렇죠. 근데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이 헌법에서 가장 중요하니까 1조 1항에 나왔을 텐데 민주는 대충 뭔 말인 줄 알겠어요. 그럼 공화국은 뭔가요? 그 주권자들이 모여서 국가를 만드는 거죠. 북한도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이잖아요. 그렇죠. 뭐 역사적으로 보면 공화라는 건 이제 왕정 체제를 무너뜨린 이제 그 이후의 그러니까 새로운 체제. 이거를 로마는 왕정일 때도 공화국이었어요. 이제 어원으로 보면은 이제 같이 어우러진다는 얘기잖아요. 화자가 뭐 쌀을 이제 같이 먹는다, 뭐 밥을 같이 먹는다, 뭐 이런 뜻이라고 누가 또 해석을 하던데 이게 같이 어우러진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좌파적인 슬로건이죠.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이 공화라는 말이 지금은 사실 뭐 미국에 공화당이 있죠. 우리나라도 70년대 공화당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틀린 것 같기는 해요. 미국은 아주 보수적인 이런 데를 공화주의라고 하고 리퍼블리칸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반대로 나름대로 좀 좌파적이고 민주적인 사람들을 이제 민주당, 뭐 민주주의자 이렇게 부르는 건데 우리나라도 그래서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이 그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이런 그 좌우의 어떤 균형을 맞춘 어떤 표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게 보기엔 조금 어긋난 것 같고 결국 원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 헌법이 우리 국가의 기조를 민주공화국이라고 잡고 있는데 우리 국민 누구도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바가 뭔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교육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그래왔던 거죠. 갑자기 재미가 없어지려고 막 이렇게 올라와요. 예, 좀 재미있게 좀 올려주세요. 근데 이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은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이 박근혜 몰아내고 나면은 반기문 뽑고 반기문 뽑고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뭐 어디 또 누군가를 내세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결국 이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것인데 이런 얘기 하나 좀 드려보고 싶어요. 정치적 능력 있는 정치인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정치인일까요?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를 1등부터 뭐 우리 아니 우리 사회에서 능력 있는 정치인이라고 하면 예. 어떤 사람을 말하냐고.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요. 박원순 시장이 예전에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서울시장 돼가지고요 아무런 업적도 남기지 않는 시장 될 거예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게 상당히 정치인으로서 모험이죠. 그런데 이 사회에서 어찌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깃발을 들고 쫙 나가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러한 체제는 이제 조금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이제 그런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정치인은 함께 하는 거예요. 자기가 도드라지게 나와서 무언가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 대중들 속에서 한 발짝 혹은 반 발짝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이번 촛불의 의미가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되거든요. 옛날처럼 어떤 운동권이 뭐 힘이 그냥 틀어지고서 모든 걸 깃발을 들고 나를 따르라 하던 이러한 촛불이 아니라 촛불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국민행동 같은 어떤 그 지도부도 형성되고 또 정치인들도 따라오게 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발성에 근거한 행동들 이것이 미래의 행동이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잘 이끌어내고 함께하는 정치인. 그러니까 그게 교과서적인 좋은 정치인인데 예. 우리 사회에서 능력 있는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국민들이 계속 뽑아놨지만 지금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이 국정농단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 들어요. 결국은 저 사람들이 걸리기 전까지는 다 촉망받는 정치인이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받았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좋아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걸리기 바로 직전까지는.
걸리고 나니까 나쁜 놈이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유권자 스스로 민주공화국의 주인이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그 인식을 빨리 바꾸지 않으면 결국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쪽지 예산 잘 만들어주고 어떤 민원 가지고 가면은 청탁 전화 뭐 기재부 장관한테 연락해가지고 바로 해결해주고 그런 사람들 우린 능력 있는 정치인이라고 해요. 정치인이 법안심의 충실하게 하고 예산심의 충실하고 하는 거 관심도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제대로 일하고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고 그냥 가끔 어디서 멋진 발언 뭐 흔히 말하는 사이다 발언 이런 거 몇 개 하면 대단한 정치인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체적인 이 사회 구조 안에서의 이 대의민주주의를 바꿔내지 않으면 결국 그냥 그러다가 또 나보다 학벌 좋고 능력 있어 보이고 힘 있어 보이는 사람 또 뽑는 일들 반복되거든요. 이걸 이 촛불 혁명 이후에 바꿔나가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촛불을 통해서 국민들이 우리가 다음 어떤 민주주의 3.0을 준비하는 어떤 그런 그 토대와 토양을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의민주주의가 한계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 또 신자유주의가 한계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더 이상 그 이후에 그 민주주의 안에서 우리가 신자유주의란 어떤 그런 체계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성장을 할 수가 없다는 어떤 그런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이미 뭐 많은 부분들이 공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치계도 마찬가지지만 촛불이 더 그걸 먼저 정치계 화두를 던졌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참여할 테니 같이 가자. 어떤 방법론을 먼저 제시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앞으로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의 셈법이 이제 많이 틀려질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일상 이제 예전 같으면은 선거 때 이제 우리 사무총장님 맨날 이제 얼굴 봐야 되고 입 봐야 되고 또 공천위원회 입 봐야 되고 돈 눈도장 찍고 다녀야 되고 이러한 시절로부터 자기 개파의 보스가 그 공천 심사위원장 맡으면 정말 쾌재를 부르고 이런 시절이잖아요, 옛날에.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할 수 없죠. 유권자 봐야죠. 국민 봐야죠. 이 사람들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나의 정치적 생명을 좌우하는 이런 이제 시대가 될 텐데 이제 셈법이 달라질 겁니다. 분명히 그건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그 더민주 안에서도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당 대표님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들이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댓글에서 보면 정치인들이 SNS를 국민 탓으로 한다, 당원 탓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당원들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김종인이다. 막 이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인들은 블락하면 안 되나요? 이게 당원들 입장이나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치인들이 SNS가 문제다고 생각을 하고 당원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원의 어떠한 발언을 자제시킨다거나 막아버린다거나 이런 걸로 또 보여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댓글에서도 계속 보여지는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SNS 탓하지 말아라. 당원 탓하지 말아라. 그리고 제가 김종인님의 이야기가 왜 안 나오나 했어요. 당연히 나오느라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사실상 우리 온라인 당원들도 김종인의 공천 파동 때문에 가장 강한 최재성 의원님의 탓이 아니었어요. 김종인님의 탓이었어요. 우리 온라인 당원들이 많이 입당을 하게 된 계기가 김종인은 트윗 좀 하라고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들은 소통의 창구가 없었어요. 당원들뿐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소통의 창구가 굉장히 없었거든요. 제가 입당하기 이전에 열린우리당에서 탈당을 하고 나서 트위터를 하는데 지난 대선에 트윗을 하다가 폭망을 하고 한 1년 정도 트윗이나 페북을 안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정말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SNS였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인도 블락할 당연히 있죠. 하지만 그게 우리를 막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우리의 이야기를 막을 수도 있다라는 좀 다르게 생각. 생각드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나간다고 해서 그 글이 안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거 그 본인의 의사 표현은 계속 되는 근데 것이고. 그 사람한테 말하고 싶은데? 김종인 대표나 혹은 그 여타의 분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개별적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글을 올린다 말다라고 하는 그 의견에 대한 의사 표시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실체 없는 온라인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죠. 통해서 예. 이 당이 의도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조정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 아까 말한 블럭의 개념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저도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사실은 이제 우리 당 안에서는 공직이거든요. 공직이기 때문에 이제 공인으로서는 쉽사리 그런 어떤 당원들의 요구를 이래라 저래라 막 뭐 평가하고 이랬던 것은 조금 옳지 않은 그런 행동이셨다 이런 생각을 하고 뭐 정치인 개인이 뭐 호불호를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저도 정치인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은 이제 뭐 그냥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많거든요. 우리 당내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당원들이 저는 조금 더 합리적인 목소리 내야 되고요. 밖에서 저같이 손가락질하던 사람들 보다 더 자기가 원하는 뭐 우리 더불어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뭐 정의당에 들어가시든지 녹색당 들어가시든지 저는 많이 정치에 참여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목소리를 키우고 그런 목소리들이 하나의 국가 안에서 어떤 교집합을 이뤄내면 그 교집합을 갖고 국가를 이끌어 나가고 뭐 이런 게 좀 앞으로 바람직한 미래 정치가 아니겠는가.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수기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는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의민주주의라는 거는 우리 당원들이 뭐 우리 그 더민주 안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당원들이 대표를 뽑아서 뭐 지역위원장을 만들고 지역위원장이 또 국회의원이 되고 뭐 이런 과정의 어떤 그런 식의 어떤 그런 과정밖에 없거든요. 근데 과연 시민들이 당원이 돼서 당원이 되면 또 도대체 뭘 할 거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 더민주가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시민들한테 설명하지 못하고 그냥 당원만 돼주세요라고만 거기까지만 끝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더 고민해야 되고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첫 방송인데 거의 100분 토론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어쨌든 뭐 이전까지 언로가 막혀 있던 당원 입장에서는 할 말이 참 많기는 해요. 많긴 하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뭐 아주 원 없이 좀 말씀 좀 드려야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진짜 당원,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강화문을 나가 보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젊은 친구들, 민중연합당이라든지 노동당이라든지 정말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예뻐 보여요. 그리고 그 친구들의 발언이라든지 활동하는 걸 보면 저 친구들은 마음껏 이야기를 하면서 활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더민주는 아직 그런 게 너무 없고 어린 친구들 아직 예비 당원들 참여도 굉장히 할 수가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거의 뭐 보수 단체라고 구별지어진다는 것도 저희가 부인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광화문에 나가 보면 정말 광화문에 나가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그렇죠. 듣고 있어서 젊은 친구들은. 예.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꼭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더라도 정치에 새누리당만 말고 정치에 모두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댓글에 보면 김강진 의원님은 순천에 있어야 되는데 이정현을 밟아야 되는데 이런 댓글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제가 이 시간에는 정말 새누리당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김강진 의원님은 이정현만 생각해도 화가 날 것 같아요. 저는 총선 때 안철수를 잡으려고 노원병에 가 있었지만 사실상 국민의당보다 저는 새누리당이 만약에 없어지면 굳이 정권을 100년씩 잡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장기 집권의 필요가 없다고 정권 교체가 꼭 이루어져야 되지만 새누리당이 없으면 골고루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새누리당이 존재하고 있는 한 장기 집권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정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해서 제가요 오늘 제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서 새누리당 워스트 5명을 뽑아주세요 했더니 채방에 댓글들이 뭐라고 그 단체가 뭡니까? 예, 정권 교체를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모임 정준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준모가 누구예요? 아, 네, 그런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좀 너무 재미없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새누리당에 사람이 있어야지 워스트를 뽑죠. 대부분 그런 이야기가 하고 쭉 전부 이름을 줄줄줄줄줄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올라오는데 그 중에서도 베스트가 이정현, 뭐 이완용 이렇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시간에 윤상현만 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윤상현만 팔겠습니다. 돈 꺼주고 못 받았어요? 네, 왜 윤상현을 안 파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윤상현을 팔 텐데요. 윤상현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우리 의원님께서 이정현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자, 일단 댓글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워스트라고 생각하는 분들 생각나면 댓글에다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면서 같이 얘기 나누게요. 이정현 대표는 제가 이제 지역구에 같이 있었으니까 그때는 둘 다 의원이었잖아요. 한 1년 정도는 제가 순천에서 이제 활동을 했었으니까. 그러면 순천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이 이정현 의원을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국회의원들이 한 7, 8개 정도 일정을 뛰는데 다른 분들은 한 행사장에서만 국회의원을 만나잖아요. 네. 근데 저는 행사장을 7군데를 같이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만나니까 사이도 좋아지셨겠네요, 그럼. 나쁜 사연은 아니죠. 나쁜 사연은 아닌데 이 설명을 먼저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하세요. 왜 정치인들은 회의석상에서 막 이렇게 싸우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같이 밥도 먹고 목욕탕 가서 얘기도 하고 뭐 저도 이해 안 돼요. 회의장 끝나고 나면 얘기하냐 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뭐냐면 결국 정치인들은 말싸움하는 직업이거든요. 말로 싸우는 직업이에요. 아예 이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사람 같지도 않은 어떤 일이 있다면 서로 간에 진짜 돈 떼어먹은 어떤 일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의정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처한 입장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 본인의 지지자들의 입장에 따라서 대신 싸워주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국민을 위해 싸우는 건지 누군가의 복심으로 싸우는 건지는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분은 그 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 회계과 직원이 있고 뭐 홍보과 직원이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서가 있다 같이 회의를 하면 회계과 직원은 돈을 최대한 아끼기 위한 것을 열심히 회의석상에서 얘기를 할 것이고 또 홍보를 담당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돈을 많이 들여서 홍보를 하고 싶다는 거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은 같이 또 가서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 나눌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야기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국회의 회의석상이라고 하는 것도 업무 공간입니다. 그 업무 공간에서 본인의 입장들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이고 그 논쟁이 과연 정상적이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이후의 상황까지도 서로 완전히 관계가 없어야 된다. 그것이 옳은 정치의 길이다. 정치가 야합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는 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서 그게 그 업무 공간에서는 업무로 싸우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는 또 인간적인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정현 의원은 여튼 쇼맨십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대가인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쇼인데 쇼라는 걸 알면서도 빠져드는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대단하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자체는. 스스로. 스스로 그쵸? 아니요 스스로도 그렇고 보는 사람도 그래, 마찬가지. 보는 사람도 이게 쇼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네. 근데 그 쇼가 진정성이 있어요. 네. 정말요? 저는 서커스 보는 것 같은데. 이걸 이제 보다 보면 빠져듭니다. 그게 쇼라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서커스도 마찬가지. 서커스 돈 주고 보잖아요. 쇼라는 걸 뻔히 알면서 왜 거짓 쇼를 돈 주고 봐요. 그거에 빠져드는 거잖아요. 서커스랑 똑같은 거죠. 어느 게 달인이신데? 이정현 대표가 아마 당대표를 하지 않고 그냥 삼선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역할 정도를 했으면 다음에도 국회의원 계속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순장조로서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저 사람은 박근혜를 지키려고 하나 보다라고 하는 일종의 동정표라고도 얻을지도 모르겠는데 본인이 올라갈 수 없는 너무 높은 자리를 너무 빨리 올라가 버리는 거죠.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초래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뭐 전체 국민들에게도 이정현이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보면 예를 들면 그런 쇼맨십을 갖는 정치인이
100명 중에 한두 명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충분히 당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쇼맨십을 가지고 100명의 의원들을 통솔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새누리당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박심이라고 하는 것 하나로 그냥 당선시켜 준 거잖아요. 스스로 자초한 일이죠. 저는 보니까 요즘은 참 죄짓고 못 살겠어요. 인터넷 가니까 뭐 이정현 파일이 이렇게 두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죄짓고 못 살겠어요. 근데 여기 이제 그분에 대한 이제 뭐 일대기 정치적인 발언들, 경력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일별을 해봤어요. 보니까 이분은 조직을 바라볼 때 절대 수평적 관계라는 것이 없어요. 보니까 모든 것이 주종 관계예요. 나의 주인은 누굴까? 평생을 자기 주인이 누굴까라는 것을 찾아 헤매는 일대기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죠.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건가요? 근데 어쨌든 피의자 박근혜. 네.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자기 정치 일생에서 자기를 이렇게 구조해 주었던 그 밑바닥에 나락에서 헤매던 이 미천한 나를 이렇게 그냥 건져 주어 가지고 나를 이렇게 그냥 출세시켜 준 주인인 거예요. 그 충성심은 참 눈물겹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광주에서 쓰레기가 됐는 그 네. 광주 시민들로부터 쓰레기가 됐는데 그것을 다시 살려준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래서 저는 눈물겹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역사의 뭐 이제 순장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박근혜, 이정현 뭐 등등 뭐 우병우, 김기춘 한국 현대 정치사를 꿰뚫는 아기 축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역사의 시궁창으로 쓸려 내려갈 준비를 하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유진용 장관이 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첫 인터뷰를 했어요. 그 해임됐던 장관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문화부로 내려온 그 문서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서가 당시에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작성된 걸로 문화부 직원들은 파악한다. 당시의 수석이 이정현 수석이었거든요. 이제 본인이 잘못했던 악행에 대한 책임들도 법적으로 져야 될 것들도 이제는 다 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죠. 예. 블랙리스트라는 거는 이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프리카 사람들 좀 싫어할 텐데 참 소말리아나 이런 나라에서나 좀 쳐다볼 수 있는 광경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것이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블랙리스트가 가능하죠? 북한이죠. 그렇죠. 그런 거죠. 북한이죠. 네. 예, 북한 같은 빨간 북한은 옷을 리스트를 입고 만들 필요가 없죠. 바로 그냥 처형하면 되니까. 그렇죠. 예. 경선 룰을 좀 알려달라는 질문들이 많으신데 경선 룰에 대한 것이 원래 당원 당규상으로 치면 대선 1년 전까지 세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19일까지 이제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날짜가 이미 지났잖아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대선이 조기 대선이 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 초래돼 있고 많은 분들은 3월 달에 탄핵이 결정되고 60일 이내니까 한 6월쯤에 선거가 있지 않겠냐, 5월 말 6월쯤에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또 만나보는 정치인들의 다수는 1월에 결과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걸로 대비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3월 선거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꽤 있는데 근데 이거 같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선거라고 하는 게 결국 시민들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인데 좋은 룰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도 깔끔하게 경선을 잘 치러서 1등을 해야지 시간에 쫓겨서 우세두세 어쩔 수 없이 그냥 1등 후보가 확정된 것처럼 되면은 당선되고도 좀 찝찝한 그런 일들이 초래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좋은 룰을 만들어야 되는데 탄핵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벌써 룰을 세팅하냐? 네가 대통령 다 된 줄 아냐? 이제 이 논쟁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뭔가 정치적인 어떤 진도를 나가려고 하면 그런 비난이 초래될까봐 멈추고 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사실상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두고 정당이 정당으로서의 일을 하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당원들이 조금 더 혹은 지지자분들이 그 의견을 좀 지켜주시면 좋겠다. 그냥 주위 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언론에서 말하는 것 흔들리지 말고
해야 될 역할들을 사실 해야 되는데 지금도 경선 룰 조정하자고 첫 회의 뭐 이렇게 룰 세팅을 하다가 조금 멈춰졌어요. 이런저런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근데 저는 제대로 된 룰 세팅을 빨리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금 국민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당원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결선 투표제를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국민들한테 하나하나 설명해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확정된 거 그대로 따르세요라고 하면 사실 우리 아까 1시간 동안 말했던 온라인 입당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매한 지점에 사실 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역사적으로 이제 흔치 않았던 경험이고, 예. 그래서 준비를 안 하자니 이제 나중에 그 촉박한 시간 안에 우리가 제대로 선거를 준비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러한 난점이 예. 있고, 준비를 하자니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니들 다 뭐 밥 다 된 줄 알아? 이런 이제 비아냥을 들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준비할 거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설사 뭐 진짜 만에 하나 탄핵이 안 돼서 그냥 뭐 임기를 채우고 그 사람이 나가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준비할 건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이 오히려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 뭐 우리 호남의 목포 김기춘 그분은 뭐 당신 뭐 벌써 대통령 다 된 것처럼 뭐 맨날 그 얘기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도리는 해야죠.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일단은 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 경선 룰도 중요하지만 사실 대선을 이기려면 새누리를 깨야 돼요. 새누리를 깨야 돼서 저는 윤상현을 깨고 싶어가지고 계속 새누리를 깨고 싶은 그 욕망이. 한번 준비해 오신 거 말씀해 보시죠. 네. 여러분들 윤상현 누군지 아시죠? 근데 요즘 윤상은 왜 이렇게 조용해요? 제가 그래서 화가 나는 화면 거예요. 안 나와요, 윤상현 거의 뭐 제가 거의 안 보이는 네, 거예요. 지금 윤상현이 화면에 나오질 않고 있어서 계속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게이트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윤상현의 이름이 지금 뜨질 않고 있어요. 과연 윤상현이 최순실에게 자유로울까요?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너무나 조용한 윤상현을 깨고 싶습니다. 예, 한번 진짜 깨주십시오. 자, 윤상현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전두환의 사위였었죠. 전두환의 사위였는데 또 지금은 롯데그룹의 사위예요. 저는 전두환의 사위가 롯데그룹의 사위가 됐다. 전 여기에도 분명히 최순실과의 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조용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윤상현의 작은아버지가 가장 그 친일 임명사전에 올라와 있죠. 아시죠? 네. 진짜 그 윤종화 친일 임명상에 당연히 올라와 있는 이 사람인데 당연히 새누리에는 친일 임명사전에 뭐 손주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윤상현이 굉장히 정말 싫은 게 너무나 당당한 것도 싫지만 전두환의 사이로 있다가 롯데 사이로 갔을 때에는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결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정치 안에서 전두환의 사유가 됐고 정치 안에서 롯데 사유가 됐는데 거기에 분명히 최순실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최순실 게이트에서 윤상현을 꼭 파줬으면 좋겠어요. 의원님 정말 파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제가 현역들한테 말씀하세요. 가장 기억나는 게 그 김무성 의원이 당대표를 하고 있을 때 옥새를 갖고 뛰어라 했을 때 김무성이 쟤 죽여버려. 뭐 이런 막말들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상현이가 너무나 건재하고요. 그리고 이 박근혜 게이트에 너무나 조용히 있어요. 저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정말 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윤상현이가 지금 조용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윤상현이가 드러나야 진짜 박근혜 게이트가 드러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생각으로는. 근데 다들 윤상현이 조용하고 있으니까 윤상현의 이름이 나오질 않고 있어서 매일 제가 윤상현을 파고 있어요. 윤상현 이걸 어떻게 팔 것인가 막 이러면서. 근데 의원님 진짜로 윤상현이 최순실과 관련이 없을까요? 그건 뭐 제가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겠는데 지금 새누리당에 있는 사람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 국정농단과 관련 없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뭐 개혁 보수 신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간 사람 중에서 네. 본인 국회의원 출마할 때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찍은 사진 의정보고서에 안 건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십시오. 응? 대선 때 박근혜 캠프에 무슨 단장 특보단 뭐 무슨 실장으로
심지어 비서실장까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대선 선대 본부장 했던 사람이잖아요. 직전까지 당대표 원내대표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얼굴에 점 하나 찍으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인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그렇게 아무것도 몰랐으면 무능한 거죠. 응? 윤상현도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에 대통령의 특보를 했잖아요. 이 자체가 과연 정상적이냐라고 하는 논쟁까지 있는 상태에서 삼권 분립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 특보가 현재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특보를 계속하면서 소위 말하는 누나라고 대통령을 부를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누나 동생 간의 관계인데 최순실하고 직접 연관이 있냐 없냐의 문제를 떠나서 최순실을 알든 모르든 지금 중요한 건 최순실이 아니에요. 박근혜지. 이 최순실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박근혜가 맞아요. 나쁜 사람이에요. 예. 박근혜랑 연관돼 있어서 이 박근혜라고 하는 분이 국정을 난맥을 만들었고 농단시켰으니까 그 사람과 연계된 그 잘못에는 모든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관계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전혀 없는 것이고 당연히 특보로서 다른 일반 당원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특보로서 현직으로 활동했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책임져야죠. 그래서 저는 당원들이든 일반인들이든 윤상현을 계속해서 거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윤상현이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전 그게 되게 안타까운데 계속 거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윤상현을 계속 하면서 항상 보고 싶은 게 강기정 의원님이세요. 2010년도에 4대강 때문에 제가 그 필리버스터에 강기정 의원님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실 때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4대강을 반대를 하면서 윤상현에게 덤벼서 폭행범으로 벌금형까지 받은 그 우리 강기정 의원님을 생각을 하면 난 정말 찾아가고 싶어, 윤상현을. 이제 용서할 수가 없어요. 국회로 찾아가십시오. 네. 그 이제 누님이라고 불렀다는 대목이, 근데 그거 자랑스럽게 또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정치 문화가 물론 새누리당에게서 우리가 뭘 기대하겠습니까만, 우리 당은 붕당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친구지간이야. 그러니까 국민의 대의를 받는 대의기관이 아니라 붕당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뭐 그것이 새누리당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구시대의 정치 문화, 이것이 표상이죠. 아까 이정현 대표 얘기했는데요. 이정현 대표 마찬가지예요. 구시대 정치의 그 붕당적 정치 문화의 표상이죠. 이제 다 쓸려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뭐 개혁보수신당이라고 나왔는데 그 줄임말이 참 애매해서 어떻게 뭐라고 이제 뭐 이렇게 불러드리기가 그래요. 그런데 정말 개혁적인 보수적인 신당 나올까요? 저 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개혁적이고 보수적인,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좀 마음이 보수적으로 변하는데요. 하면은 저 거기 발기인 대로 참여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절대 그렇게 못해요. 이미 저 못한 말로 개혁적 보수라는 것 자체가 네. 성립되기가 좀 그래서 어렵잖아요. 그게 네. 따뜻한 자기- 얼음 이런 거랑 똑같은 그렇죠. 거잖아요. 맞아요. 자기 분열이죠. 벌써 그런 얘기가. 그래서 저는 뭐 저 옛날 하는 말로 호박에 줄 긋다고 수박 되는 거 아니니까 저는 그 크게 뭐 우리 국민들이 뭐 이렇게 눈 또 들여가지고 이렇게 기대해보고 그럴 만한 가치가 그러니까 그런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것들을 국민들이 진짜 잘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박지원 대표가 지난 이제 우리 탄핵 국면에서 2일이냐 9일이냐 이 논쟁이 막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 2일 날 했으면 안 됐을 거다. 9일로 자기가 미뤄서 된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때 정치적으로 보면 어떤 문제를 야기한 거냐면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개혁 보수 신당이라고 자칭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소위 말하는 비박들에게 마지막 구명보트를 던져준 겁니다. 너 이거라도 잡고 살아나올 놈들은 빨리 따라 나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는데, 우리가 9일로 그것을 날짜를 전환시키는 딱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대한민국 정치의 키를 쥐고 있는 키맨이 비박이다. 여기서 결정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완전히 상황이 전환돼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은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 사람들을 정도의 미미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한 주체 세력으로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냥
고도의 감각이죠. 예. 저는 그렇게 잘했다고 봐요. 근데 전 그건 아주 잘못한 일이죠. 거기서 그 집단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규정시켜 줬어야 되는데 거기가 아주 괜찮은 집단처럼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9.11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2일날 했으면 2일날 했다고 그 사람들이 탄핵안에 그렇죠. 찬성 못 하겠어요? 그렇죠. 그때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네.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하죠. 야당의 힘에 이끌려서. 네. 근데 그쪽의 힘을 키워주고 싶으니까 9.1로 미뤄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키맨이 비박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계산적인 어떤 행보였다고 봐야죠. 예, 지금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 탄핵이 그 헌재로 넘어간 상황에서 그 당시를 또 되돌아보면 충분히 그건 정치공학적인 계산이었고, 예, 뭐 우리가 이제 2일날 표결에 들어갔어도 촛불의 힘이 그 당시도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따라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자, 이정현, 윤상현 했고 또 있습니까? 글쎄 저는 뭐 중요한 김진태가 있겠죠. 김진태는 이제 엑스맨이라고 요즘 이제 평가되고 있죠. 진보 세력에서 촛불을 활활 불붙이기 위해서 심어놓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이 김진태 의원이 발의해서 통과시켰던 이 온라인상에 그리고 PC 안에 있던 증거물은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증거물로 채택할 수 있다는 법 이게 통과됐죠. 사실 간첩 잡자고 만들었어요. 잡는다고 만들었는데 최순실 태블릿 PC 안에 있던 자료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게 했던 법이 바로 이 법이랍니다. 그래서 김진태가 긴 안목으로 최순실 잡으려고 이 법 만들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바람이 불면 촛불은 꺼진다고 이런 정말 이 발언은 이제 촛불에다가 화약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묘하게 화약 붙였구나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진태 이 사람이 이 촛불을 키웠던 아주 큰 역할을 했다. 어쨌든 김진태 의원님 방송 보시나요? 일단 고맙습니다. 100만 모일 수 있다고 했는데 자기가 네, 일단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데 100만은 못 모으더라고요. 돈이 없나? 저는 이분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살아오신 거 보니까 이제 뭐 역시 이제 검사로 살아오셨는데 아주 완고한 반공주의자이고 수구주의자예요. 저는 보수라는 말 쉽게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신껏 이 나라를 구렁텅이로 몰고 가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분이죠. 뭐 누구 눈치 보고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이분은. 그래서 소신 하나는 저는 이렇게 좀 박수 치워드리고 싶은데 다만 그 소신의 내용이 이 나라를 이제 망해 들어가게 하는 이런 소신들이니까 예전에 우리 이제 70년대, 80년대 있었던 뭐 우리 최병렬 당시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나서서 선봉해서 이제 아주 우를 달렸거든요. 이러한 좀 후계자가 되려고 하는가?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잠깐 고민해봤으면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사실 뭐 정치인이니까 우리의 입장을 다 동의할 수는 없겠죠. 뭐 극우로 갈 수도 있고 수구로 갈 수도 있고 꼴통으로 갈 수도 있어요. 정치적 선택이니까. 근데 이분의 그 직전 직업이 검사였잖아요. 검사로서 뭐 수십 년간 이렇게 검사 생활했을 텐데 그러면서 판결했을 텐데 과연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당시에 재판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과연 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이었을까? 그것을 결정짓고 나에게 형량을 구형하고 했던 그 검사는 과연 정상적인 인식을 가지고 나를 감옥에 집어였던 걸까? 라고 하는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인사들이 모여서 그런 인식을 갖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결국 국회의원이 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과연 뭐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검사들도 참 지금도 많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정상화 시켜낼 수 있을까? 그게 지금 이제 촛불 혁명의 결과로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 거죠. 네. 어려운 문제예요. 새누리 의원들 보면 진짜 법조계를 믿을 수가 없어요.
뭐 홍준표부터 시작해서 법조인들이 과연 정상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죄인들이 들어가 있을까? 사실 법이라는 게 뭐 뭐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법조인들에게 그 조사했더니 그 의견을 물었더니 과연 법이 만인에게 공정합니까?라고 물었을 때 70% 이상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일반 시민들이 생각했을 땐 그거보다 더 하겠죠. 예.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생겨난 이유도 예, 거기에 맥락이 같이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정권 교체를 해야 돼요. 예. 사실 우리가 뭐 광복 이후에 제대로 된 청산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그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한번 좀 국민들 속 시원하게 예, 청산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새 출발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그런 어떤 갈증의 어떤 그런 목마름이 너무너무 극심한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새누리당 의원을 까고 싶으세요? 저는 저도 그 조사했을 때 저는 그 최경환 의원, 최경환 의원을 눈여겨봤는데 이분이 제가 굉장히 분노한 이유가 있어요. 그 지난 2014년 6월에 동시지방선거 때 했던 발언이 굉장히 저는 분노로 휩싸이게 했던 발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 그 서병수 새누리당 후보 유세 지원을 하면서 무소속 찍으면 나라 절단난다 하면서 했던 얘기가 대한민국이 세월호와 함께 진도 앞바다에 자초하게 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정말 이건 진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 정말 우리가 그 공통적인 어떤 그 보편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바로 옆 동네에서는 자기 가족과 어떤 새끼들이 다 나가서 예. 하루아침에 그렇게 비명 행사했는데 이런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다는 그런 멘탈 자체가 저는 정말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무슨 약을 타는 것 같아요. 그거 박근혜 대통령도 그 말 했잖아. 모든 법을 물에 푹 빠뜨려서 거기서 쓸데있는 것만 하나씩 빼서 쓰면 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 청와대뿐이 아니라 그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는 특별식을 혹시 주는 건 아닐지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제가 이제 국회의원 4년 마치고 나서 가장 반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왜 우리가 판판 이렇게 쳤을까? 뭐 쪽수가 적어서 뭐 다수당이 아니어서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도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좋은 대학 나오고 뭐 유승민 의원도 위스콘신 대학 나오고 뭐 다 해외 유수의 대학들 나오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 합리적이고 다 배울 만큼 배웠던 사람들이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응하면 저쪽도 저렇게 대응하겠지. 그리고 이렇게 나아가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싸웠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을 가지고 상대와 싸움을 했는데 저쪽은 완전히 안면몰수하고 몰상식으로 붙어버리니까 이게 진도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진짜 어떻게 저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온 사람들이 저렇게 저런 얘기를 그냥 할 수 있을까? 아무렇지도 않게. 아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잘 못하잖아요. 응? 그렇죠. 예. 야. 새누리당이 능력이 정말 좋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돈 주고 살래야 살 수도 없고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는 사람들만 어떻게 이렇게 다 모아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니, 그 지금 이제 그 김관희님 말씀 들으니까 69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표창구장에서 막 연설하던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서 그래요. 아니 앞으로 우리 당도 국회의원 뽑을 때 당수, 빡치기 잘하는 사람만 뽑읍시다.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연설하시는데 하도 그냥 그 옛날에는 정치 테러라는 것도 진짜 많았거든요. 무슨 뭐 정치 연설회 한다 그러면 조직 깡패들 데려다가 막 그냥 연설회장 그 뭉개버리고 이랬던 시절이니까 그랬는데 지금도 사실 새누리당에게 합리적인 우리 저 의사 진행과 뭐 정말 이런 것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느 도단이었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좀 느끼게 되는 거죠. 예를 그러니까 들어 이완영 의원 같은 역할을 문재인 의원이 문재인을 위해서 꼭 이 말 한번 가서 해줘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아무리 이걸 하는 게 문재인한테 도움이 된다 손 치더라도 네. 아니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아니 어쩌면 이한영 의원은 이름도 이한영일까요? 아, 아니 그쵸? 이름이 좀 비슷하죠. 비슷하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름도 이한영이야. 요번에 청문회 할 때도 국조 할 때도 자꾸 의원들이 아니 저 이완용 의원 하다가 자꾸 이제 고치더라고요. 아니 근데 네. 그렇게 막 얘기를 사람들이 농담 반 진담 반 하다 보니까 실제 이름이 그 친일파 이름이 이완용이었는지 이한영이었는지 헷갈리는 헷갈리는 거죠. 거죠. 네, 맞아요. 정말 이름값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진짜.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 그분도 제가 이번에 또 박영선 의원이 이제 그 사진 공개했잖아요. 아 이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변호인들이랑 같이 술 한잔 하던 거기 양주가 또 놓여 있었다는데 그거 김영란 법에 저촉되는 정도의 금액의 양주라고 그러던데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참. 그 신고하세요. 회식 자리에 누가 이제 신고하세요.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을 그냥 일상으로 알아요. 그냥 일상으로. 그래서 이게 정치야 원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가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적 가치, 정치적 가치의 지평이 다르기 때문에 그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같은 스테이지에서 합리적인 토론을 해나가면서 국정을 논할 수 있었던 그러한 환경 자체가 아니었던 거죠. 예. 우리 최경환 얘기하다가 예. 팬들은 많이 그리고 아.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분이 그 최경환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초이노믹스. 네, 초이노믹스. 음. 네. 일반 시민들을 대출 받아서 집 사라고 등 떠민 어떤 그런 혁혁한 공이 있는 거죠 그들에게. 그 내용을 떠나서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요.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능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게 딱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원래 국정 기조라고 하는 정책 기조 혹은 뭐 예산 기조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정책 기조라는 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DJ 노믹스가 있을 수 있고 뭐 MB의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기재부 장관의 노믹스가 그 정부의 그 기조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 박근혜 노믹스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자체가 아예 없는 이 정부를 우리가 4년을 산 거예요. 슬픈 일이죠. 네. 그리고 뭐 롯데그룹 50억 뇌물수수 논란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그 인사청탁 의혹 유명하죠. 예. 그렇죠. 그런 부분도 사실 이런 것들이 사실 국가의 어떤 기틀을 무너뜨리는 행위들이거든요. 일반 국민들 보기에는요 그런 것이 납득이 안 가요. 아니 왜 사사건건 그런 문제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게 뭉개지고 그냥 묻혀지고 그러니까 조그만 뭐 더 큰 악이 생겨서 그런가요? 요만한 악인데 뭐 50억짜리 악인데 이게 5천억짜리 악에 묻히나요? 그래서 저는 잊지 않고 이 문제 뭐 예를 뭐 예전에 많이 있죠. 뭐 나경원 의원의 자기 딸 뭐 이제 그 특혜 입학 이런 거 얘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뭐 그 딸은 문제가 안 되고 이번에 최순실 딸은 문제가 됩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 사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국민들이 몰라서 그래요. 정말로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제 뭐 저희 집에 있던 어떤 이상한 남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상한 남자라고 표현을 하는 건 너무 화가 나서예요. 왜냐하면 그러는 거예요. 야, 새누리에도 괜찮은 의원들이 꽤 있을 거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를.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제 김현 의원님의 그 대리기사 폭행 사건 이야기를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해주면서 김진태 수첩 이야기까지 다 해줬단 말이에요. 김진태가 아니었죠. 죄송해요. 앞에 김진태가 있다 보니까 김기춘이 수첩 이야기까지 다 해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 하는 말 잘못했으니까 대리기사 폭행에 들어갔겠지. 아니 땡굴뚝 연기 나겠냐. 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김현 의원님은 차도 없고 면허증도 없다. 그런 사람이 대리기사를 불렀다라고 생각을 해봐라. 그러니까 에이 설마 그러겠어? 이렇게 국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전혀.
정치에 그게- 대해서 관심이 너무 없기 때문에 나경원의 뭐 이야기가 나오고 피부 시술 이야기가 나오고 해도 그건 그냥 흘러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까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 드리긴 했는데 정치라고 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그동안에 취업 청탁이라든가 아니면 뭐 병원에서 어떤 응급실을 마련해 달라거나 혹은 뭐 군대에서 좋은 보직을 마련해 주라거나 하는 일들 걸리면 나쁜 일이긴 해요. 걸리면 다 비난한 일이긴 합니다. 근데 막상 내가 국회의원 알고 있고 뭐 관련한 사람들 알고 있으면 한 번씩 전화라도 부탁하잖아요. 그렇죠. 응? 그래서 성공해서 그 말 잘 들어주면 아, 이 사람은 능력 있는 정치인이라고 네, 그렇죠. 진짜 지역에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저희 같은 사람은 전화해서 군 보직 좀 좋은 데로 빼주세요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 새끼 니 선거 나올 때 봐봐라. 어? 선거 때는 뭐 얼마나 다 도와줄 것처럼 하더니 그런 거 하나도 제대로 못 해주고 뭔 놈의 국회의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능한 정치인 무능한 되는 거죠. 정치인이 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하는 것이 능력인 정치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최경환한테 얼마나 능력 있는 정치인이라고 말했겠어요. 자기들 비선이 뭐니 전화하면 다 청탁시켜줬죠. 뭐 기재부 장관으로서 예산 뭐 지원하면 뭐 다 해주죠. 대기업 관련한 일들 있으면 민원 대기업 민원들 다 뭐 자기가 돈을 받든 뭘 했든지 간에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힘 가지고 있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부터 그걸 정치적 능력이라고 치부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 피부 마사지 좀 받을 수 있지. 뭐 1억짜리 피부 마사지 왜 못 받겠어? 돈 있는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네.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정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바꿔내지 않으면 계속 선거만 뽑는다고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쥐들이 사는 세상에 사는데 검은 고양이를 뽑고 안 되니까 하얀 고양이 뽑고 그다음 줄무늬 고양이 뽑는다고 민주주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떠한 고양이도 쥐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는 진짜 정치의 근본적인 것으로 좀 돌아가서 민주공화국의 주인답게 우리의 권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아까 그게 말씀하셨던 수기 민주주의나 직접 민주주의가 될 수도 있고 뭐 당원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지금도 사실은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뽑아놓는 날만 선거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당대표를 뽑아놔도 혹은 지역위원장을 뽑아놔도 뽑아놓는 날은 동원됐든 어쨌든 갑 행사로서 뽑긴 뽑는데 그 다음 날부터 364일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전환을 하지 않으면 대표를 누구로 바꾼다고 하는 것 자체로 세상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을 이제는 진짜 민주주의 3.0의 시대로 가면서 이 방송 등을 통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그 역지사지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만약에 국회의원이면, 내가 만약에 장관이면,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도 365일 국민을 대변할 수 없거든요. 자기 생활이 있는 거고, 자기가 또 원하는 어떤 그런 비전이 있는 거고, 또 주변에 어떤 자기를 또 지켜주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그런 뭐 마음이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사실 그런 뭐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그런 모습만 보여줄 수 없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서 좀 더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좀 계속적으로 뭐 내서 당에서도 그런 아이디어 뱅크를 만들어서 당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10만 당원들이 모여 들어와서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빠지긴 했지만 앞으로 계속 당원들이 계속 늘어나게끔 보여주는 거죠. 당원이 되면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치만 하라고 당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같이 생활 속에서 어우러져서 서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서로 또 해결도 하고 또 뭐 만약에 뭐 옆집에 애기 볼 사람이 없다. 그럼 당원들이 가서 봐줄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모아서 한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뭔가 좀 다음 어떤 그런 그 도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정치 이야기가 조금 쉬워야 돼요. 우리처럼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모르는 사람 바로 우리 가족들도 이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고 짜증나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 집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냐면 대통령 연설문을 원래 누가 써주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어요. 제가 미쳐 죽을 것 같은 거죠, 뭐. 아니요, 대통령 연설은 누가 써주는 게 맞죠. 맞아요. 예, 누가 써주는 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연설문을 이제 최순실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게 왜 원래 누가 써주는 거잖아. 아무 개념이 없어요. 그 연설문을 누가 써주고 뭐 이런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뭐가 최순실이가 썼든 누가 썼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관련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정치 이야기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먹고 사는 게 그냥 정치인데 우리가 조금 그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즐겁게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래서 솔직히 이 자리가요. 제가 그 광화문에 있는 젊은 친구들 그 다른 뭐 민중연합당이라든지 그런 그 대학생들 하는 무슨 당이라든지 그런 정치 참여하는 친구들이 나와서 정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 정말 쉬운 이야기들을 하면서 정치라는 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거구나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조금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어렵게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글쎄요. 우리 10시까지죠? 네.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아, 이거 여기 탄력 붙었는데 끝나네. 근데 예, 근데 뭐 간단하게 저기 하면 이번에 촛불을 통해서 저는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못 할 거예요. 국민들도 변하라고. 근데 왜 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쉽게 국민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촛불이 이제 박근혜를 향한 이런 촛불이기도 하지만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국민을 스스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떤 정말 민주주의적 질서나 원칙들 이런 것들을 다짐하는 이러한 촛불이어야 된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앞으로 그래서 정당의 안에 있는 당원이 바로 정당 안의 국민이거든요. 그래서 당원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되는 정당이라면 바로 금방 말씀하셨던 이런 문제들도 바로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마무리. 네. 저는 예, 마무리 발언 이걸로 하겠습니다. 민주주의가 뭔가 이런 어떤 그런 그 갈증 이런 것들을 항상 가졌던 것 같아요. 분명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살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이상적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게 사실 피부에 와닿지는 않거든요. 물론 뭐 북한과 비교를 하면 뭐 그네들보다는 더 훨씬 윤택하게 살기도 하고 또 자기 목소리도 어느 정도 자유롭게 표출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그런 갈증이 항상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다들 위기의 어떤 시간들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 해외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직접 또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하나씩 모아서 앞으로 나가자고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 뭐 저도 마무리하면 아까 여기 게시판에 쓰신 분 중에 이런 말 하신 분이 있어요. 시민 탓하면 안 된다, 국민 탓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민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하는 당사자가 결국 국민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변하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는 그 세상을 바꾸는 주체가 우리가 뽑아서 선택한 누군가로 인해서 달라지는 시대에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당사자 우리들 자신이 다 바뀌지 않으면 이 세상이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최경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질렀던 그 많은 악행들이 다른 정치인이 이름만 바꿔와서 다 돼도 그 사람들 3선 4선 의원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3선 4선 의원이 되지 열심히 의정활동하고 열심히 법안 소위에 참여하고 뭐 이 지역의 면민의 날 축사가 막걸리 마시고 이런 일 잘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당선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치력이 없다고 사람들이 말하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판단해 주실 수 있는 국민들의 능력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고 또 정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진짜 어떤 것들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같이 해주셔야 국가도 바뀌고 또 당내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많이 참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길들도 누군가가 시혜적으로 베풀어주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끼리 만들어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길들을 이제는 직접 우리가 광장에서 이루었던 것들을 제도권 안에서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일들 이걸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네, 오늘 진짜 너무 저희가 첫 방송이라 굉장히 많이 떨었어요. 많이 왜 별로 떨기도 하고. 떨리신 느낌이 아니던데? 떤 척 좀 하려고 그랬는데 네, 저희가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들하고 좀 많은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오늘 우리 김강진 의원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1월 한 달 동안 김강진 의원님을 못 봅니다. 2월 첫째 주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 방송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 민주정 편이 이번 주는 약간 시험 방송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다음 주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이번 주 목요일부터가 정상 방송인가요? 어떻게 되죠? 네, 목요일부터 이제 정상 방송이 되는데 결국은 이 방송도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송입니다. 뭐 어디에 기업의 후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거나 뭐 그렇게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저희 당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방송도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비용을 받거나 하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함께 도와주시고 지금은 저희가 어플을 만들긴 했어요. 민주정편이라고 그 어플 다운받는 곳에 가셔서 다운받으시면 거기서 일단 다운로드는 가능한데 아직 시스템 문제로 거기서 실시간 중계는 못하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광고 좀 해주시고 방송할 때마다 리트윗도 많이 해주시고 페이스북 공유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댓글에 올라오신 분들 중에서 뒷 배경도 좀 너무 초라하다 보니까 의자도 짠해 보인다 뭐 이런 글들도 있으신데 저희 뭐 이 민주정편의 후원도 좀 많이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기금을 가지고 성실하게 잘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플이 만들어지고 나면 어플에서 아프리카 벌풍선처럼 촉이라고 하는 것을 풍선처럼 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저희가 좀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도 많이 좀 여러분들의 힘을 보여주시면 더 좋은 방송과 더 재밌는 방송 그리고 더 의미 있는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